운동 학습은 어떤 숙달된 수행을 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거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속적인, 잊어버리지 않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거를 처음에 배우기는 어렵죠. 근데 한번 배우고 난 다음에는 한참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운동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연습하고 경험을 많이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에서 운동 학습에 대한 게 왜 중요하냐면, 잘 안 되는 동작들을 연습시키는 게 물리치료사의 역할이거든요. 결국은 신경계를 자꾸 자극을 해서 잘 안 되는 운동을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 자, 그러면 이런 학습의 주체는 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환자 본인이 되는 거예요? 치료사가 환자분이 잘할 수 있게 반복 연습을 시켜주고 훈련시키는 사람인 거잖아요, 치료사는. 자, 결국은 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는, 학습을 하는 거는 환자분께서 직접 하는 거지요. 치료사가 치료를 해서 학습은 환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사는 촉진자, 학습을 잘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팍팍 해주는 사람인 거고, 동시에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교육자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로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구두라고 하는 얘기는 언어예요. 언어, 말로서 해주는 거. 또는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 테니스를 잘 못 치는데 배우고 싶은데, 테니스 학원에 가서 배울 때 이제 강사들이 해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자세가 안 되는 거를 계속 얘기해 주고, 연습시키고, 그런 게 이제 그 코치들의 역할인 거지요. 자, 운동 학습은 분명히 숙달되게, 어눌한 게 아니라 숙련되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운동 학습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연습과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만큼 학습이 됐는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두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학습은 영속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할 수 있다 못하게 되는 거는 학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 기술을 영구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트를 던졌어요. 안에 관역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트를 던질 때 이렇게 멀리 딱딱 맞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모이면서 나중에는 가운데로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학습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동 프로그램, 운동에 대한 과제에 대한 지각과 인지, 그리고 동작,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학습과 수행. 자, 우리가 잘하는 거는 그냥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은 잘하는 건데,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영구적으로 잘하는 걸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기술을, 수행을 검사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잘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 검사도 필요하고, 또 전이 검사도 필요한 거예요. 학습과 수행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훈련 전에는 수행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훈련하니까 수행도가 높아졌어. 그리고 훈련을 멈춘 다음에 일주일 뒤에도 보니까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유검사에서 이게 쭉 올라갔기 때문에 학습이 된 거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처음에 훈련할 때는 높았다가 다시 나중에는 떨어진다. 그러면 학습이 잘 안 된 걸로 보유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또는 전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똑같이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전이 검사예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그 물리치료실에서 잘 처음에 못 걷거든요. 그러면 보행 훈련을 하게 되면 치료실에서 잘 걷습니다. 자, 그런데 나가서
밖에 나가서 치료실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상황인 외부에서도 더 잘 걷는다. 그러면 이미 이 훈련 효과는 전이가 된 거죠. 그렇지만 다시 못 걷는다. 보유는 됐어도 전이 효과는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어떤 그 움직임, 과제, 동작에 대한 것들을 보유를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그 기술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전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월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캐리오버라고 합니다. 캐리오버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이라고 하는 거랑 유사한 의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과정, 하나의 환경에서 연습한 거를 다른 과정, 다른 환경에서도 잘 할 수 있으면 2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유라고 하는 거는 연습한 동안에 그 기술을 갖게끔 되는 거, 습득하게끔 되는 거를 보유라고 하고, 영구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거를 우리는 학습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다른 데서도 똑같이 그 수행도가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학습이 무조건 일반화되는 거를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요. 추가적인 목표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걷는 거를 우리는 이제 평평한 데서 잘 못 걷다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학습이 됐어요. 언제든지 잘 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끄럽고 울퉁불퉁한 길에서 잘 걷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일반화 능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치료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치료실에서만 잘 걷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잘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 환경 변화에 대한 기술도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는 없지만 아까 수행 변화로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영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그 기술을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물리치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학습에는 명시적 학습이 있고 암묵적 학습이 있습니다. 명시적 학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학습을 우리는 명시적 학습이라고 하고요. 암묵적 학습은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도 그냥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명시적 학습은 앉아서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몸을 살짝 구부려서 무릎 앞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한 개씩 한 개씩 생각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이렇게 머리에 남아서 이렇게 학습이 된 거죠. 이렇게 인식과 주의와 인지를 필요로 하는 학습 과정을 우리는 명시적 학습이라고 그러고 암묵적 학습은 마치 언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배운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할지, 혀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치료실에서도 환자분 이렇게 앉아 있고, 환측에서, 마비 측에서 치료사가 환자분한테 말을 시키면, 환자분들은 말을 시키는 치료사 쪽을 보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체중이 마비 쪽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런 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암묵적 학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할 때는 이제 명시적 학습 또는 암묵적 학습을 잘 활용해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학습 단계는 크게 인지 단계와 연합 단계, 자동 단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 단계는 여러분들이 그 테니스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칠 줄을 모르니까
코치가 말하는 대로 듣지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한번 그 테니스 채를 잡아보기도 하고 설명을 듣는 단계가 있지요. 자, 그런 단계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또는 자세 취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인식하는 단계, 그런 단계가 인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걷는 거를 잘 못하게 되면 잘 걷게 하기 위해서 발은 어떻게 놔야 되고 또는 설 때는 어떻게 서야 되고 서서는 엉덩이를 어떻게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치료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인지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치료사가 이렇게 설명했던 거를 반복 연습하는 단계, 이게 연합 단계입니다. 자, 연합 단계에서 처음에는 잘 못하겠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연습을 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시행착오를 자꾸 겪으면서 조금씩 오차가 발생을 안 하고 잘하는 단계로 가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도 할 수 있게 자동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는 인지 단계, 운동 특성, 과제들을 이해하는 인지 단계, 그리고 집중 연습을 하는 연합 단계,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화 단계, 이렇게 세 개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그래서 처음에 인지 단계에서는 설명하는 거 한 개 한 개를 주의 깊게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집중도는 떨어지면서 자동화 단계에서는 그냥 집중하지 않아도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움직임을 그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움직임을 습득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수월하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잘 움직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또는 이게 처음에는 한 가지 환경에서만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이후에는 다양한 환경으로 많은 환경으로 추가적인 연습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일반화시키고 내가 학습된 거를 조금은 잘 연습할 수 있는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분들을 치료실에서만 치료하다가 또는 트레드밀, 워킹 머신에서도 돌릴 수가 있는 거고, 또는 계단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평행봉, 또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도 연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 환경들을 다양성 있게 만들어주면 그만큼 학습에 대한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일반화 능력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거 이제 되먹임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피드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피드백을 주는 게 학습할 때 도움이 될까? 안 주는 게 학습할 때 도움이 될까를 한번 집중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피드백을 주는 방식, 피드백의 종류라든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에 대한 거를 설명할 거예요. 또 이미 실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피드백을 주는 게 학습을 좋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드백은 내재적 피드백과 이렇게 외재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몸 안에서 움직임을 감지해주는 센서들이 있지요. 그래서 움직임이 잘 되고 있네, 부족하네를 그 센서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 내재적 되먹임, 그래서 뭐 시각이라든가 고유감각, 청각 등등등 것들을 내재적 되먹임이라고 하고, 외재적 되먹임은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는, 다시 말해서 물리치료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주는 피드백을 외재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결과 지식과 수행 지식이 있어요. 결과 지식은 knowledge of result라고 해서 KR이라고 얘기를 약자로 많이 하고, 수행 지식은 knowledge of performance 에서 KP로 약자로 많이 씁니다. 자, KR가
KP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성적을 점수를 알게 되죠. 그거는 시험 본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결과 지식에 해당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보행 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10m를 갈 때 20초가 걸렸네 라고 알려줘요. 자, 10m 간 거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식의 피드백을 결과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 지식은 이거예요. 뇌졸중 환자분들이 걷는데 무릎을 구부리지 못해서 다리를 옆으로 휘감고 돌리면서 걷습니다. 자, 그럴 때 무릎이 조금밖에 안 구부러졌네요. 발목을 많이 못 당기시네요. 이렇게 각각의 움직임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를 우리는 KP, 수행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즉시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수행의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KR, 결과지식, KP, 수행지식 둘 다 언어적이고 외재적인 겁니다. 그리고 반응에 대한 거를 제시해 주는 거고, 차이점은 결과지식은 측면에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는지는 수행지식에 대해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라든가, 그렇게 아까 보행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는 거게 KR이 되는 거고, 운동화 관련돼서 무릎을 몇 도밖에 못 구부리네요. 몸통을 많이 흔드네요.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는 거, 운동화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를 우리는 KP, 수행 지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다시 좀 더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 게 좋을지를 설명할 겁니다. 피드백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확실히 잘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학습에는 피드백을 많이 주는 게 좋지 않은 걸로 얘기합니다. 자, 학습의 정의는 뭐 알려줘서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나중에도 계속 잘할 수 있는 게 학습인 거잖아요. 근데 피드백을 많이 주니까 되먹임 정보를 제거한 후에 일정 기간 뒤에 그 동작을 시켜보니까 잘 못하더라 이거예요. 만일에 수행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수행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피드백을 많이 주는 게 좋겠지만, 자, 우리가 학습이 목표라고 하면 피드백을 많이 주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그러면 이제 수행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줘야 되고, 학습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덜 주는 게 좋은데, 우리의 목표는 이제 학습이니까, 그러면 최적의 학습을 위해서는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자, 피드백을 바로바로 지금 한 거에 대한 거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 이거를 즉시 대먹임, immediate feedbac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합 대먹임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한 5번 한 다음에 한 번 주던가 10번 한 다음에 한 번 주던가,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해서 평균적으로 얘기해 주던가 하여튼 이렇게 해주는 거를 통합 대먹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확실히 즉시 대먹임은 피드백에 대한 거를 많이 주는 거지요. 서머리 피드백은, 통합 대먹임은 적게 주는 거잖아요.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드백을 적게 줄수록 통합 대먹임이 오히려 학습을 더 유발하더라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드백을 많이 주는 것이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자꾸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 알려주는 거를 듣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 혼자 푸는 거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번역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내가 번역 프로그램을 잘 몰랐을 때는
영어 문장을 딱 보고 직접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걸 알았는데 번역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해석하지 않고 바로 번역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번역이 되죠. 그걸 자꾸 쓰다 보니까 내 영어 실력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기 까만 동그라미 이것들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준 거고 하얀 동그라미는 통합적으로 피드백을 준 겁니다. 바로바로 준 게 아니라 20번 하고 한 번 준 거예요. 자, 수행 정도니까 즉각적으로 주는 거가 수행 정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통합 피드백을 준 건 낮았습니다만 나중에 일정 기간 이후에 피드백 없이를 해보니까 오히려 보유 단계에서는 통합 피드백이 더 높은 걸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보유는 학습인 거잖아요. 일정 기간 이후에 잘하고 있는 거는 학습인 거잖아요. 학습 효과는 오히려 통합 피드백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습득하는 단계에서는 그래프를 보니까 습득 단계에서는 통합 피드백을 준 게 오히려 낮게 수행이 보고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기억 단계에서는 학습을 촉진시키는 걸로 나왔더라 이거죠. 예, 막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낮았지만 피드백을 적게 줘서 낮았지만 이후 학습 단계에서는 오히려 촉진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대신에 과제가 아주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너무 피드백을 안 줘도 수행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복잡한 과제는 20번 만에 한 번 줄 거를 5번 만에 한 번 줄 수 있는 거고, 통합시켜서 피드백을 주는 그 빈도, 범위를 조금 낮춰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예, 전체적으로 한 번 만에 준 거, 뭐 5번 만에 준 거, 15번 이렇게 했는데 수행 단계에서는 오류니까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피드백을 또 잦은 빈도로 준 네모난 이게 가장 낮게 위치가 됐고, 그리고 오히려 보유 단계, 학습 정도를 측정하는 보유 단계에서는 오히려 피드백을 많이 줬던 것들이 훨씬 오차가 많은 걸로 이렇게 그래프상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통합 대목이 피드백을 적게 덜 주는 것들이 왜 이렇게 도움이 될까를 봤더니 다 이거예요. 의존 생성 효과입니다. 피드백에 의존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안내를 해주면 그 안내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피드백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통합 데모김을 통해서 피드백 숫자를 내려주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비교적 간단한 것들은 뭐 20번, 30번만 하고 한 번에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대신에 좀 복잡한 것들은 20번, 30번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5번, 10번 한 다음에 피드백, 좀 짧게 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드백이 적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실험이 또 있었어요. 100% 피드백을 주니까 습득 단계에서는 수행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50%만 피드백을 줬어요. 할 때마다 피드백을 준 게 아니라 한 번 걸러 한 번씩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니까 수행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이후 단계, 학습 단계에서 촉진되었다. 보유 단계에서 학습이 촉진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잦은 빈도로 되먹임을 주면 오히려 정확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습 단계에서는 그게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대먹임 없이도 자기 수행과 수행 결과에 대한 거를 어떤 인식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 기억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되먹임 정보의 양을 줄이는 체계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네모난 거는 100%, 그리고
여기 까만 것들은 50%인데, 습득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그 네모난 게 하얀 게 좋은 건지 까만 게 좋은 건지 크게 티는 안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학습 단계에서 보니까 까만 것들이 밑에 깔려 있지요. 이 점수는 이게 높은 게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이후 단계에서 훈련을 안 했을 때, 피드백을 아예 주지 않았을 때 단계를 보니까, 하얀 것들이 훨씬 더 점수가, 안 좋은 점수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피드백을 덜 주는 것이 학습에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점감 피드백, 페이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은 확실히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적게 주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적게 주는 거를 또 연구한 거죠. 점진적으로 피드백을 감소시키는 거를 페이디드, 정감 되먹임 피드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습을 하기 초기에는 피드백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때는 사실은 피드백을 많이 주게 되면 수행 점수가 높아지겠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피드백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더 잘하게 되니까. 그래서 연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피드백을 처음에는 비교적 많이 줬다가 점차적으로 피드백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낮은 빈도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효과를 줄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감 피드백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50%만 줬어요. 또는 한 번은 피드백 주고, 한 번은 안 주고, 한 번은 피드백 주고, 한 번은 안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만큼 피드백 주고, 또 이만큼 안 주고, 전체적으로 50%씩 피드백을 다 맞췄지만,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 약간은 좀 달랐던 거지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피드백을 많이 주다가 점차적으로 피드백을 줄인 거고, 이거는 주고 안 주고, 주고 안 주고, 이거는 앞에 이만큼 주고, 뒤에 이만큼 안 주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은 분명히 피드백은 다 50%로 준 거고, 적용 방법이 약간 달랐지만, 세 조건 모두에서 100% 피드백을 줬던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마다 차이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다 주는 것보다 좀 줄여서 주는 게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처음에는 피드백을 많이 줬다가 점차 줄인 거, 처음에는 안 줬다가 점차 많이 주는 거. 그래서 50%를 점진적으로 50%까지 줄여가는 거고, 처음에는 50%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100%로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은 피드백을 주는 양에 대한 거는 비슷한 거겠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의존 상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줬던 피드백 역 50% 정감 되먹임을 줬던 그런 조건에서는 어떤 의존성의 효과에 대한 걸 중요하게 이제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여가면서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수용 범위 되먹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움직임의 정확성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자, 가운데 정확하게 수행하려고 하면 딱 이건데, 이게 꼭 틀어졌다라고 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요만큼까지는 봐주는 거죠. 이거를 벗어나게 됐을 때 이런 시점에서 피드백을 주는 거고, 정확치 않아도 이 범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를 밴드위스 피드백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수행에 대한 범위를 두고 피드백을 주는 방법, 이게 수용 범위 되먹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피드백을 잘못된 거를 바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수용 범위 되먹임을 사용하는 거, 특별한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안 죽어. 나갔을 때만 주는 거가 훨씬 더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이 동작이 어색하고 어눌할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수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또는 전체적인 범위를 벗어난 그런 오차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초기에는 피드백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연습하고 경험하면서부터 움직임이 비교적 정확해지면서 그 범위를 넘어가는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줄겠죠. 그러면 피드백을 주는 빈도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주는 빈도가 점진적으로 환자의 기술이 늘어나면서 줄기 때문에 의존 생성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드백을 적게 줄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떨어뜨려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연습 초기에는 굉장히 잦은 빈도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고, 또 기술이 습득이 되고 수행이 안정화되면 연습 후기 나중 단계에서는 데모깅 빈도가 매우 낮아져서 피드백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점감 피드백, 점감 데모깅과 비슷한 양상으로 데모깅은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운동학적 데모깅은 말 그대로 이제 움직임 수행에 대한 거를 평균적으로 합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바로바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몇 개를 합쳐서 평균적으로 주는 거가 효과적이다라고 나오는데, 자, 초기에는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매번 주는 게 아니라서 조금씩 여러 번을 한꺼번에 묶어서 평균적으로 주는 거라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집중 연습이 있고 분산 연습이 있습니다. 집중 연습 그러면 휴식 없이 엄청나게 훈련만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보다 훈련 시간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반대로 이제 분산 연습은 휴식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서 하는 것이 훈련, 그 분산 연습, 훈련 시간보다는 휴식 시간을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분산 연습인데, 자, 분산 연습 같은 경우는 휴식 시간이 좀 더 비교적 둔 거니까 오히려 수행과 학습에 더 둘 다 좋았다라고 했고, 휴식을 줄이고 집중 연습한 그런 경우에는 수행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과도한 피로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 연습이 만일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피로감을 피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종종 쉬어가면서 분산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쉬면서 운동했던 것들에 대한 조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훈련을 원한다면 이렇게 분산 연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불변 연습 또는 가변 연습, 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연습을 불변 연습이라고 하고, 또 가변 연습은 여러 가지 거를 한꺼번에 같이 연습하는 것을 가변 연습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뇌졸중 보행 훈련을 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시키는 거를 불변 연습, 그냥 오로지 줄 하나 딱 거놓고 치료실 안에서 걸어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식의 거를 반복하는 거를 불변 연습이라고 하고, 가변 연습은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뒤로 걷기뿐만 아니라 계단 올라가기, 뭐 경사로 걸어가기, 밖에서 걷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연습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가변 연습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를 불변 연습, 여러 가지 타입을 섞어서 하는 거를 가변 연습이라고 합니다. 불변 연습보다는 가변 연습이 새로운 과제를 더 잘 수행했습니다. 이거는 전이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리치료사의 주요 목표가 지역사회로 복귀시켜서 집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치료실에서 오로지 그냥 평평한 데서 걷는 것보다는, 그런 연습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걸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동작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불변 연습, 한 개만 연습한 게 낫겠죠. 또는 뭐 학습이라든가 전이 또는 일반화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가변 연습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또 전체 연습과 부분 연습이 있습니다. 자, 어떤 움직임이 A라고 하는 동작, B라고 하는 동작, C, D라고 하는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연습시키는 게 전체 연습입니다. 전체 연습. 그리고 부분 연습은 A는 A이고, 한번 따로 하고, B 따로 하고, C 따로 하고, D. 이렇게 따로따로 연습하는 거를 부분 연습. 다시 전체 연습은 A, B, C를 한꺼번에 쫙 해서 흘러가듯이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전체 연습. 부분 연습은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따로 연습하는 것이 부분 연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연습이 좋을지 부분 연습이 좋을지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가겠지만, 만일에 각 과제가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따로 서로 관계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분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전체 연습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전체적인 과제를 한 번에 쫙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연습에 대한 이점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과제 단계가 아주 복잡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복잡하지 않고 집중력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전체 연습이 훨씬 더 탁월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각 단계를 하기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움직임 기술을 배울 때는 전체 연습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따로따로 연습을 하고 이후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요. 물론 전체 연습에 이점이 있고 부분 연습에 이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치료사는 그거를 적절하게 잘 관리해서 섞어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구획 연습이 있고 무작위 연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동작이 세부 동작 A,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연습을 구획 연습이라고 합니다. 블록드 프랙티스라고 하고, 그리고 무작위 연습은 B에다가 D에다가 C에다가 A에다가, 다음 날은 A에다가 B에다가 D에다가 C에다가 이렇게 그 순서를 막 무작위로 랜덤하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원래의 동작은 A, B, C, D 차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구획 연습은 이렇게 차례대로 한 개씩 연습하는 거, 그걸 구획 연습이라고 하고, 무작위 연습은 그거를 막 섞어서 마음대로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수행이라고 하면 구획 연습이 좋아요. 구획 연습은 차례대로 하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학습이다라고 하면 무작위 연습이 더 좋아요. 자, 분명히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따로 차례대로 연습하게 되면 A 다음에는 B야, B 다음에는 C야, C 다음에는 D야. 이게 다 인식이 각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무작위 연습에서는 이거를 A, 뭐 C, B, D 뭐 이렇게 막 섞었기 때문에 A 다음이 B라고 하는 거를 직접 체득하지는 못합니다. B 다음이 C, C 다음이 D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연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순서적인 거를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은 막 섞어서 했지만 A 다음에 B 동작을 이어서 하는 게 맞겠다. B 다음에 C 동작을 하면 좋겠네. 이렇게 몸에 무작위로 체득이 되면서 그거를 다시 재조합하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기억을 장기화시키고 학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획 집단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수행, 움직임 반응 시간이기 때문에 움직임 빨리 반응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획 집단으로 연습했던 사람들이 무작위로 연습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수행은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이게 연습 안 하고 나중에 단계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얀 게 위에 있죠. 이거는 구획 집단으로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운동 수행 시간이 늘어나더라. 이제 학습에는 오히려 무작위로 연습했던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습득 단계에서는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구획 연습이 수행이 높았어요. 그렇지만 학습을 고려하는 보유 단계, 나중 단계에서는 무작위 연습이 더 학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했을 때도 무작위 연습으로 했던 사람이 훨씬 더 일반화 능력, 전이 효과가 높았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실험적인 결과가 이렇게 제시된 거기 때문에 환자분을 연습을 시킬 때 고행 연습도 뭐 중요하겠지만 무작위로 연습시켜서 적절한 행동을 조합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고행 연습, 무작위 연습.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를 한번 고민하는 겁니다. 설명은 다 했어요. 자, A 다음에 B다, C다, D. 고행 연습에서는 이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무작위 연습에서는 이 순서적인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에서 정보 처리를 하면서 통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고행 연습과 무작위 연습의 정보를 처리하는 깊이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보 처리하는 깊이가 훨씬 더 무작위 연습이 깊다. 그리고 또 특정 기억된 것들을 재생을 할 때 통합되고 또 다른 노력이 들어가면서 회상 능력이 높아진 거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문제 해결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막 안에서 통합하고 과제들을 연습했던 것들을 재조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회상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거다. 이거는 그냥 다시 말해서 움직임을 재생하는 연습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화시키는 전이 효과가 좀 더 낫겠다. 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날 연습했던 똑같은 환경을 벗어나서 좀 더 다른 환경에서 또 움직임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 연습으로 하는 게 조금은 더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치료 관련성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설명이 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꼭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에 대한 연습은 무작위로 시도를 해주는 것이 학습 능력, 새로운 기술을 영구적으로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매 시도마다 무작위로 다른 움직임 과제들을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거가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에 대한 것만 딱 고려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게 학습에는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지만 치료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냥 한 가지 치료 기간 동안에만 수행을 좋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 무작위가 아니라 구획으로 해야 되는 거죠. 종종 오랫동안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무작위가 아니라 구획으로 해서 거기 단계 안에서만 어떤 좋아진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지요.